지난해 선진국으로 합법적 이민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민자 증가율이 전 세계 2위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MBA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투자은행가로 일하며 최고의 커리어를 쌓아온 에밀리 스미스입니다. 매일 아침 맨해튼의 고층 빌딩 속에서 눈을 뜨면 세계 금융의 심장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만족감이 저를 채웠죠. 제 명함에는 글로벌 투자 전략 수석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고, 이 직함은 저에게 월스트리트의 무수한 문을 열어주었어요. 평일 아침 6시, 저는 항상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7시 30분, 트라이베카의 고급 아파트에서 샤워를 마치고 맞춤 제작된 수트를 입은 채 집을 나서면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비서 제니퍼는 이미 오늘의 일정표와 주요 고객 프로필, 그리고 아시아 시장 마감 보고서를 준비해 놓았죠. 저의 일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계 각국의 부자들과 그들의 자산을 어떻게 불릴지 상담하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개인 자산이 몇몇 국가의 GDP보다 큰 고객들을 상대하며 저는 스스로를 현대 금융의 여제라 자부했죠. 제 사무실은 맨해튼 미드타운의 58층에 위치해 있어요.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된 이 공간에서는 허드슨 강부터 브루클린까지 뉴욕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죠. 제 책상 위에는 항상 4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거기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글로벌 시장 지표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어느 날 회사의 아시아 담당 최고 책임자인 마이클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디지털 혁신 포럼에 우리 회사 대표로 참석해줬으면 해.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은 우리가 좀 더 공략해야 할 시장이야. 그쪽 기술 발전 속도가 믿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거든.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같은 신흥국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그저 삼성 휴대폰과 K-팝, 그리고 김치로 유명한 나라였을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마이클에게 물었어요.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죠? 1% 미만이야. 그래서 더 문제인 거지. 우리 대형 고객들이 점점 아시아, 특히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특히 삼성,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의 혁신 속도가 놀라워. 에밀리, 내가 거기 가서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가져왔으면 해. 저는 내심불만이었어요. 뉴욕을 떠나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가야 한다니 별로 끌리지 않았죠. 하지만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마이클.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어요. 걱정 마. 우리 서울지사에서 모든 것을 준비할 거야. 너는 그냥 가서 보고 배우고 네트워킹하면 돼. 이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금융인들과 기술 전문가들이 모일 거야. 특히 AI와 블록체인 그리고 핀테크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 직접 보게 될 거고. 그렇게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인천행 대한항공 퍼스트클래스에 몸을 맡기며 저는 이것이 그저 지루한 출장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빨리 가서 필요한 것만 하고 돌아와야지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뉴욕 트라이베카의 제 펜트하우스에서 마지막 시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화려한 맨해튼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죠. 과연 서울도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마지막 이메일을 확인하며 뉴욕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한 통의 메일이 제 눈에 띄었죠. 우리 회사의 서울지사장인 김민재 씨가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스미스 부사장님, 서울에서의 일정을 첨부해드립니다. 공항에 마중 나가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많은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강남 지역의 테크밸리와 판교의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저희 서울 사무소는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한강과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훌륭한 뷰를 자랑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서울 IFC를 검색해봤어요.
화면에 나타난 고층 빌딩 단지는 예상보다 현대적이었지만 여전히 뉴욕의 위용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 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다가올 포럼의 발표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유명한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리스트들, 월스트리트의 친숙한 얼굴들, 그리고 다수의 아시아 기업 대표들과 기술 전문가들. 하지만 제 눈에 띈 것은 한국의 대기업, CEO들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발표자 목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과연 이들이 월스트리트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시 잠들었고 꿈속에서 서울은 여전히 제가 상상하던 개발도상국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곧 저는 기내 방송으로 깨어났고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을 보고 놀랐어요.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 정돈된 도시 계획이 한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내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공항 건물에 들어서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하이테크했어요.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로봇 안내원, 초고속 와이파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출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우리 회사 서울지사의 김민재 지사장이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저를 반겼죠. 스미스 부사장님 환영합니다. 어떻게 비행은 괜찮으셨나요? 네, 좋았어요. 이 공항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아, 인천공항이요?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죠. 이제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내일부터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은 충분히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급 세단에 올라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마치 뉴욕의 FDR 드라이브를 달리는 듯한 고속도로를 지나며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에 감탄했어요.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우리 차는 곧 강남구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제가 묵게 될 호텔은 최첨단 스마트 호텔이었거든요. 모든 객실은 AI 비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고 프론트 매니저가 설명해 주었어요. 음성 명령으로 조명, 온도, 커튼을 조절할 수 있고 룸 서비스나 컨시어지 서비스도 AI를 통해 이용 가능해요. 객실 내 태블릿으로 주변 관광 정보나 교통편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 객실에 들어서자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어요.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파노라마 뷰가 펼쳐져 있었죠. 저는 객실 내 태블릿을 집어들고 호텔 서비스를 둘러봤어요. 놀랍게도 모든 메뉴가 완벽한 영어로 제공되었고 직관적인 UI로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AI 비서에게 룸 서비스를 주문하니 자연스러운 영어로 응답하며 와인과 샐러드를 준비해주겠다고 했어요. 정확히 15분 후 약속한 시간에 룸 서비스가 도착했죠.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침대에 앉아 내일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글로벌 디지털 혁신 포럼은 서울 코엑스에서 3일간 열릴 예정이었고 저는 마지막 날 글로벌 금융과 디지털 혁신의 융합이라는 패널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었어요. 그 외에도 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을 방문하고 현지 금융기관들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뉴욕과는 다르지만 꽤 인상적인 도시야. 하지만 과연 이곳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을까?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태블릿을 통해 다음 날의 일정을 확인하던 중 저는 포럼의 메인 키노트 스피커가 세계적인 AI 기업 딥마인드의 CEO와 한국의 네이버의 CTO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글로벌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었죠. 갑자기 저의 흥미가 조금 생겼어요. 또한 일정표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중 하나인 삼성 평택 공장 방문과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연구시설 투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방문하고 한국의 주요 벤처 캐피털 대표들과의 네트워킹 세션도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인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뉴욕에 있는 제 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은 놀랍도록 하이테크하고 도시도 예상보다 현대적이네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뉴욕 시장 동향은 계속 업데이트해 주세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시차 적응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부드러운 침구에 몸을 맡기며 내일부터 시작될 서울에서의 경험이 과연 어떨지 궁금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과 직업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내일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였죠. 그리고 그 놀라움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충격적일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서의 첫 번째 날을 맞이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뜨자 한강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텔 인공지능 비서가 오늘의 날씨와 일정을 상기시켜 주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스미스 씨. 오늘 서울은 맑고 기온은 22도입니다. 9시에 김민재 지사장님과 로비에서 만나실 예정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혁신 포럼은 10시에 코엑스에서 시작됩니다.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후 저는 로비로 내려갔어요. 김 지사장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우리는 곧바로 코엑스로 향했죠. 오늘 포럼에서는 세계 각국의 디지털 혁신 리더들이 모입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가 많이 소개될 예정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코엑스는 훨씬 규모가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작동하며 제 이름이 표시된 디지털 배지가 자동으로 발급되었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저에게 김 지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곳의 모든 등록 정보는 블록체인 기술로 보호되고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거의 없죠. 메인 컨퍼런스 홀에 들어서자 거대한 초고해상도 LED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무대 위에는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가 표시되어 있었죠. 포럼의 첫 세션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 브레인웍스의 CEO 박지원 박사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어요. 그의 발표 제목은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투자 의사결정 시스템의 진화였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간의 판단만으로는 최적의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AI 트레이더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 심리와 거시경제 지표, 기업 펀더멘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 과정이 시각화되어 나타났어요. 이어서 박 박사는 충격적인 성과를 발표했죠. 지난 3년간 AI 트레이더는 S&P 500 대비 연평균 12%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변동성은 30% 낮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도 AI 투자 시스템은 여전히 실험 단계에 있었고 그 성과는 박 박사가 발표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거든요. 다음 세션은 한국 최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의 CTO 김성민 박사의 발표였어요. 그는 핀테크 생태계의 재구성 초연결 사회에서의 실시간 글로벌 금융 서비스라는 주제로 연설했죠. 우리는 더 이상 국가 간 경계에 제한받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이버페이를 통해 전 세계 45개국에서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환율 변동이나 중개 수수료 없이 즉시 청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AI 기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결합으로 가능해졌죠. 김 박사의 시연이 이어졌어요. 그는 무대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실시간으로 유럽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 대금이 즉시 이체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죠. 5초 만에 완료되었어요. 이 기술의 핵심은 초고속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입니다. 초당 1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며 999%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점심시간, 저는 김 지사장과 함께 포럼 내 VIP 라운지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세계 각국의 금융 및 기술 리더들과 네트워킹할 기회를 가졌죠. 제가 뉴욕에서 온 금융 전문가라고 소개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전통적인 금융 모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한 벤처 캐피털 대표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아직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 완전히 통합하지 못했어요. 보수적인 규제 환경과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흥미롭네요. 한국은 5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디지털 금융 혁신 이니셔티브를 시행해왔어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금융 기술이 실험되고 성공적이면 빠르게 시장에 도입되는 구조죠. 그 대표가 설명했어요. 오후 세션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책임자 이현우 박사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실용화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어요. 한국은 이미 CBDC의 2단계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제한된 환경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는 CBDC가 국제 송금과 결제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기존 SWIFT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죠. 전통적인 국제 송금은 23일이 소요되고 높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CBDC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면 송금이 몇 초 내에 완료되고 수수료는 현재의 11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뉴욕의 한 은행 임원이 작게 속삭였어요. 미국은 이 분야에서 최소 3년은 뒤처져 있어요. 규제기관들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계속했어요.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라는 주제가 다뤄졌죠. 패널에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CEO,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전환 책임자, 그리고 한국 최대 상업은행의 CIO가 참여했어요. 토론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국민은행의 부사장의 발언이었죠. 우리 은행은 이미 95% 이상의 거래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지점은 이제 자문과 복잡한 금융 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 변모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축한 하이퍼 커넥티드 금융 에코시스템입니다. 정 부사장은 이어서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고객의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소비 패턴, 심지어 건강 데이터까지 통합하여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물론 고객의 동의하에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 아래 운영되죠.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이 시스템의 데모가 표시되었어요. 한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아우르는 금융 서비스가 AI에 의해 자동으로 조정되고 최적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죠. 대출 이자율은 고객의 소비 패턴과 신용 점수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투자 포트폴리오는 시장 상황과 고객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춰 자동으로 리밸런싱 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우리가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아이디어들이 여기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적으로 구현되고 있었거든요. 첫날 포럼이 끝나고 김 지사장은 저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주요 금융기관 임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죠. 한국의 금융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있을 줄은 몰랐고, 특히 AI 투자 시스템과 실시간 글로벌 트랜잭션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금융의 중심지이지만 디지털 혁신 측면에서는 아시아, 특히 한국이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인프라부터 시작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저녁 식사 중에도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한국의 금융 전문가들은 자국의 디지털 금융 혁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금융시장 깊이와 규모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죠. 에밀리 씨,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런 디지털 혁신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한국거래소의 상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런 혁신을 주도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입장이에요. 규제 불확실성과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혁신보다는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저희도 변화해야 한다는 큰 경각심을 주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어요. 제 노트북을 열고 뉴욕 본사에 보낼 첫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디지털 금융 혁신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들은 이미 AI 기반 투자 시스템, 초고속 핀테크, 실시간 글로벌 트랜잭션 기술을 실용화하고 있으며 이는 월스트리트에서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들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제 사고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뉴욕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여기던 제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이미 금융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만 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어떤 충격적인 혁신들을 더 보게 될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하버드 MBA와 월스트리트의 경험으로 형성된 제 금융관이 여기 서울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시작된 놀라움의 연속은 이제 제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계 금융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었던 월스트리트가 어쩌면 디지털 혁명의 물결 속에서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포럼의 두 번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초부 유층을 위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였죠. 코엑스에 도착해보니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참가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었죠.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오전 첫 세션은 글로벌 자본의 새로운 흐름 왜 한국인가? 라는 주제였어요. 강연장에 들어서자 무대 위에는 이미 4명의 패널리스트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사회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마이클 오닐 교수였고 패널리스트로는 한국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포진해 있었죠. 최근 2년간 글로벌 초부 유층의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추세가 급증했습니다. 첫 번째 패널리스트는 퀀텀 웰스라는 AI 기반 자산관리 스타트업의 CEO였어요. 퀀텀 웰스는 2년 전 설립되었지만 현재 전 세계 12개국의 슈퍼리치 고객들이 우리 플랫폼을 통해 약 82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별점은 AI가 실시간으로 글로벌 시장의 모든 변수를 분석하여 초개인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라이빗 마켓에 대한 접근성과 대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죠. 그는 화면을 통해 퀀텀 웰스의 플랫폼을 시연했어요. 복잡한 알고리즘이 시각화되어 고객별 맞춤형 투자 전략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조정되는지 보여주었죠. 전통적인 프라이빗 뱅킹이 분기별 리밸런싱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시장 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합니다. 그 결과 지난 18개월간 평균 22%의 수익률을 달성했죠. 두 번째 패널리스트는 루나 에스테이트의 창업자 김유나 씨였어요. 그녀의 회사는 초부 유층을 위한 글로벌 부동산 투자 및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죠. 루나 에스테이트는 한국의 기술력과 글로벌 부동산 네트워크를 결합했습니다. 김 대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프라임 부동산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제공하고 AI 기반 시스템으로 지역별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여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UAE, 싱가포르, 홍콩의 슈퍼리치 가문들이 우리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강남과 판교 지역에 약 1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 주변 부동산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5%의 가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패널리스트는 크립토 네이션의 공동 창업자 이준호 씨였어요. 그의 회사는 디지털 자산 관리 및 블록체인 기반 프라이빗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우리는 세계 최초로 초부 유층을 위한 완전히 탈중앙화된 프라이빗 뱅킹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기존 은행 시스템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에 지친 글로벌 슈퍼리치들이 우리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익명성과 보안, 국경을 초월한 즉각적인 자산 이동을 보장합니다. 그는 흥미로운 통계를 공유했어요. 현재 전 세계 상위 0.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의 약 8%가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의 규제 강화 움직임 이후 우리 플랫폼으로의 자본 유입이 급증했죠. 마지막 패널리스트는 엘리트 라이프의 설립자 박서연 씨였어요. 그녀의 회사는 초보 유층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관리 및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우리 회사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 슈퍼리치들의 전체 라이프스타일을 관리합니다. 서울에 새로운 본사를 설립한 이유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 정신이 결합되어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화면에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예를 들어 두바이의 왕족이 서울을 방문할 때 우리는 AI 시스템을 통해 그들의 모든 일정, 경호, 교통, 숙박, 식사를 완벽하게 조율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차 적응에 최적화된 식단을 제공하기도 하죠. 패널 토론이 진행되면서 모든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슈퍼리치들의 투자금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한국은 규제와 혁신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규제가 너무 엄격하고 변화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 일부 신흥국들은 규제가 너무 느슨해 안정성이 떨어지죠. 하지만 한국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통해 새로운 금융기술이 안전하게 테스트되고 빠르게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5G를 넘어 6G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가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죠. 이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거래가 필수적인 금융 서비스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서구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문화적, 지리적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서양의 비즈니스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글로벌 슈퍼리치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의 금융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한국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정말 그렇게 많은지 확인했습니다. 강남의 일부 고급 아파트 단지는 이미 소유주의 30% 이상이 외국인 슈퍼리치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싱가포르로 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으며 삶의 질이 높죠. 게다가 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도 잘 갖춰져 있고요. 제가 더 알고 싶어 물었어요. 주로 어느 나라 부자들이 투자하나요? 초기에는 중국과 홍콩의 자본이 줄을 이뤘지만 최근에는 중동, 유럽, 심지어 미국의 실리콘밸리 테크 억만장자들까지 한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강점이 더욱 부각되었죠. 크립토 네이션의 이준호 대표와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인데 어떻게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 대표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규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는 투자자 보호와 혁신 촉진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글로벌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공유했어요. 최근 미국 SEC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이후 많은 암호화폐 자산가들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한국으로 이동시키고 있어요. 그들은 미국의 규제 환경이 너무 불확실하다고 느끼거든요. 슈퍼리치들의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의 부상이에요. 박 대표가 말했어요. 코로나19 이후 많은 초보 유충들이 단일 국가에 묶여 있는 것을 원치 않게 되었죠. 그들은 여러 국가에 거점을 두고 이동하길 원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 연결성과 서비스의 일관성입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예요. 그녀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고객 중 한 테크 억만장자는 서울, 싱가포르, 두바이, 런던, 뉴욕에 각각 거주지를 두고 있어요. 그가 어디로 이동하든 우리 시스템은 그의 모든 생활 패턴과 선호도를 학습하여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그가 선호하는 실내 온도와 조명까지 모든 거주지에서 동일하게 설정되죠. 네트워킹 세션이 끝나고 점심시간에 김 지사장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오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어요. 정말 놀라운 발표들이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의 규모와 속도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김 지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서구 금융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한국은 외부에서 보기에 작은 나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디지털 혁신의 측면에서는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특히 초부유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요.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서구 금융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김 지사장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죠. 글로벌 슈퍼리치들은 이미 한국의 혁신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소문이 점점 퍼지고 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초부 유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더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진지한 학습자의 자세로 세션에 참여했죠.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금융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고객들과 저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월스트리트의 화려함 속에서 저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적 변화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글로벌 슈퍼리치들이 이미 한국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나도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패러다임 시프트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통찰이 생겼죠. 인천공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서울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마치 몽타주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AI 기반 투자 시스템, 초고속 핀테크, 글로벌 슈퍼리치들의 한국 부동산 투자, 디지털 자산 관리 플랫폼. 모든 것이 제가 알던 금융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노트북을 열고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하려 했지만 곧 제 생각과 감정이 글 속에 녹아들기 시작했죠.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초부 유층의 자본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중요한 변화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월스트리트의 동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도 세계 금융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14시간의 비행 끝에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뉴욕으로 돌아오면 편안함과 자부심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공항의 오래된 시설들, 비효율적인 입국 심사 과정, 느린 와이파이. 일주일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어요. 출장은 어땠어요? 제 기사인 마이크가 공항 출구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마이크.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예요. 정말요? 삼성과 현대 같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기술은 발전했겠네요. 하지만 금융은 여전히 뉴욕이 세계 최고 아닌가요? 한번 직접 가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요. 트라이베카의 제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창밖으로 펼쳐졌어요. 항상 이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이번에는 서울의 야경이 자꾸 오버랩되었죠. 두 도시의 불빛이 제 마음속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죠.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니 제 눈빛이 변해 있는 것을 느꼈어요. 무언가를 새롭게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월스트리트의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8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동료들에게 전달할지 고민했죠. 문이 열리자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트레이더들, 여러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는 애널리스트들, 전화 통화에 열중인 세일즈 담당자들. 마이클의 사무실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했어요. 디지털 혁신, AI 기반 금융 시스템, 초고속 트랜잭션 기술, 그리고 글로벌 슈퍼리치들의 자본 이동 등에 대해 설명했죠. 흥미롭네. 마이클이 말했어요. 하지만 에밀리, 그건 어디까지나 아시아 시장의 일부분일 뿐이야. 글로벌 자본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뉴욕이고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세계 금융을 움직이고 있어. 물론 그렇죠. 하지만 저는 변화의 조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일부 고객들이 이미 한국의 금융기술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마이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고객들? 왕 패밀리 오피스, 두바이 왕족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실리콘밸리 테크 억만장자들이요. 그들은 자산의 일부를 한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시키고 있어요. 그건 약간 놀랍네. 하지만 에밀리, 그건 아마도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일환일 뿐이야. 그들이 월스트리트를 떠나 한국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저는 마이클의 반응이 예상했던 그대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제가 본 것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지금은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트렌드를 무시하지 말았으면 해요.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많은 자본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알았어. 내 보고서를 경영진에게 전달할게. 하지만 너무 극적으로 표현하지는 말아줘. 우리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의 리더야. 사무실로 돌아온 후 저는 제 팀원들에게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대부분은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역력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국 달러와 월스트리트를 믿습니다. 제 부하 직원인 제이슨이 말했어요. 나도 우리의 강점을 의심하는 건 아니야, 제이슨. 다만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할 뿐이야.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맨해튼의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중요한 고객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상대는 텍사스의 석유 재벌 가문을 대표하는 60대 남성이었죠. 에밀리, 요즘 젊은 부자들이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는 이미 초부 유층을 위한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발전해 있더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라고? 흥미롭군. 내 조카 중 한 명이 최근에 서울의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하더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혹시 이런 추세와 관련이 있는 걸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한국, 특히 서울 강남과 판교 지역은 글로벌 초부 유충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투자처가 되고 있어요. 디지털 인프라가 뛰어나고 기술 혁신의 중심지이기 때문이죠. 고객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더 많은 질문을 했고,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에밀리, 자네가 말한 한국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해 더 알고 싶네. 우리 가문의 자산 중 일부를 그쪽으로 다각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의 대화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마이클과 제이슨 같은 월스트리트의 베테랑들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실제 자본을 보유한 고객들은 이미 새로운 흐름을 감지하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의 금융기술 기업들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퀀텀 웰스, 루나 에스테이트, 크립토 네이션 등 서울에서 만났던 스타트업들의 성장세가 놀라웠어요. 그들의 고객 기반은 매월 15-20%씩 증가하고 있었고 관리 자산 규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그들의 고객 명단이었어요. 블룸버그 억만장자 인덱스에 오른 인물들 중 상당수가 이미 이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죠. 심지어 우리 회사의 몇몇 중요 고객들의 이름도 있었어요.
나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마이클을 다시 찾아갔어요. 마이클, 제안이 있어요. 우리도 한국의 금융기술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들의 기술력과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하면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클은 제 제안을 들은 후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 에밀리. 우리의 고객들은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우려를 일으킬 수 있어. 게다가 규제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이클,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이 우리를 떠나 직접 한국 기업들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그건 과장된 우려야. 월스트리트는 수백 년 동안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어. 단기간에 그것이 바뀌지는 않을 거야.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제가 서 있는 위치가 갑자기 불안정하게 느껴졌어요. 한쪽으로는 변화의 물결이, 다른 한쪽으로는 굳건한 전통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트라이베카의 제 아파트 테라스에서 맨해튼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뉴욕은 여전히 아름답고 강력했지만 이제 저는 세계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죠. 노트북을 열고 저는 충동적으로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받는 사람은 서울에서 만났던 퀀텀 웰스의 정태영 대표였죠.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뵙고 나서 귀사의 혁신적인 접근법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뉴욕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제 손목에 채워진 고급 스위스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이 시계는 월스트리트에서의 제 성공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시계가 과거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는 변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변해야 해. 제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 대표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스미스 부사장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뉴욕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저희는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거든요.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제 경력과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뉴욕의 아침 풍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이 도시는 여전히 강력했지만 더 이상 불변의 중심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면 저도 그 흐름에 맞춰 움직여야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스마트폰에 또 하나의 알림이 왔어요. 서울의 루나 에스테이트에서 보낸 뉴스레터였죠.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글로벌 슈퍼리치들, 서울 강남에 500억 달러 투자 계획. 그 순간 저는 마이클의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확신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속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죠.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제의 절대적인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것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고 있었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다음 주 저는 퀀텀 웰스의 정태영 대표와 뉴욕 미드타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정 대표는 노트북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최신 AI 투자 플랫폼을 시연해 주었죠.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퀀텀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정 대표가 설명했어요. 초부 유층 고객들의 자산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플랫폼인데 이미 베타 테스트에서 전통적인 자산 관리 방식보다 평균 18.5%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대시보드는 복잡하면서도 직관적이었어요. 고객의 모든 자산이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어 있었고 AI가 시장 변동에 따라 즉각적인 투자 조정 제안을 하고 있었죠. 이런 시스템을 월스트리트에서 구축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온 거죠. 정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스미스 부사장님, 저희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의 문화와 규제를 잘 아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특히 미국의 슈퍼리치 고객들과 신뢰관계가 있는 분이 필요하죠. 그의 다음 말은 제 인생을 바꾸는 제안이었어요. 저희 회사의 글로벌 전략 책임자로 오시면 어떨까요? 서울에 베이스를 두고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대담한 제안이었죠. 서울로 이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물론 초기에는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울에 베이스를 두는 것이 효율적일 거예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은 현재 월스트리트에서 받고 계신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밀어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곳에 적힌 숫자는 제 현재 연봉의 2배에 달했죠. 게다가 회사 지분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정 대표가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금융의 미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월스트리트에서의 안정적인 커리어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게다가 뉴욕을 떠나 서울로 이주한다는 건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금융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였죠. 더 이상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원이 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도착해 마이클의 사무실로 곧장 향했어요. 마이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에밀리? 퀀텀 웰스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그들의 글로벌 전략 책임자 포지션이에요. 에밀리, 넌 여기서 커리어를 쌓아왔어.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세계 금융의 중심이야. 이 안정적인 자리를 버리고 아시아의 스타트업으로 간다고. 그건 커리어 자살이나 다름없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마이클, 저는 세계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금융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고 저는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고 싶어요. 물론 위험은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제가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은 마이클은 체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선택을 존중할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자리가 있을 거야. 2주 후 저는 뉴욕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트라이베카의 펜트하우스는 임대로 내놓았고 필요한 물건들만 가져갔죠. 이것은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 챕터를 시작하는 중대한 결정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 대표와 퀀텀 웰스의 임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회사 명의로 준비해 두었고 제가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죠. 스미스 부사장님, 이제부터는 에밀리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 대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회사의 일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 첫 임무는 글로벌 울트라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이 서비스는 전 세계 슈퍼리치들을 대상으로 AI 기반 자산 관리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금융 플랫폼이었죠. 처음 몇 주간은 적응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빠른 업무 템포에 적응해야 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서울의 금융 생태계가 뉴욕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라는 것을 매일 체감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사결정 속도였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행되기까지 수많은 회의와 승인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여기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즉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고 테스트되었죠. 한 달 후 저는 첫 번째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제가 개발한 글로벌 울트라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테크 억만장자 3명이 가입했죠. 그들은 총 12억 달러의 자산을 우리 플랫폼에 예치했어요. 에밀리, 당신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정 대표가 기뻐했어요. 이 성공을 기념해 특별 보너스로 회사 지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서울의 리듬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한국어도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배우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저는 이제 금융의 미래를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가 개발한 서비스는 이제 12개국의 슈퍼리치 고객들에게 제공되고 있었고 관리 자산 규모는 35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월스트리트의 제 전 동료들 중 일부가 저에게 연락해 우리 서비스에 관심을 표했다는 점이었죠. 6개월 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서울로의 이동은 단순한 장소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금융의 미래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었죠. 한국은 디지털 금융 혁신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초부유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인터뷰 이후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CNBC,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 등 주요 금융 미디어에 연이어 소개되었어요. 월스트리트를 떠나 한국의 핀테크 혁명에 합류한 미국인 금융인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결과 더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수십 통의 이메일과 링크드인 메시지를 받았고 심지어 헤드헌터들로부터도 연락이 왔죠. 그들은 모두 한국의 금융기업들이 서구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1년이 지난 후 저는 퀀텀 웰스의 공동 CEO로 승진했어요. 우리 회사는 이제 전 세계 20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었고 관리 자산 규모는 1,200억 달러를 넘어섰죠.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우리의 성공이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사들도 이제 한국의 금융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심지어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죠. 세계 금융의 중심축이 실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였어요. 어느 날 마이클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에밀리, 정말 대단해. 내가 옳았어. 우리는 변화를 너무 늦게 인식했어. 다음 주에 서울을 방문할 예정인데 만날 수 있을까? 우리 회사도 이제 아시아 전략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려고 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물론이죠, 마이클. 기다릴게요.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마이클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를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와, 정말 인상적인 도시야.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에밀리, 처음에는 내가 실수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였어. 감사해요, 마이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장소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금융의 미래에 대한 관점의 변화였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뉴욕, 런던, 홍콩 같은 전통적인 금융 중심지들도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디지털 금융의 측면에서는 서울이 이미 선두에 있어요. 특히 슈퍼리치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요. 저는 제 스마트폰을 꺼내 몇 가지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지난 2년간 글로벌 슈퍼리치들의 자본 이동을 보세요. 전통적인 금융 중심지에서 빠져나와 한국으로 유입되는 자본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월스트리트의 미래는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것보다 그 변화의 일부가 되는 것이 현명해요. 우리는 경쟁하기보다 협력해야 해요. 월스트리트의 깊이와 경험, 그리고 한국의 기술 혁신과 속도. 둘을 결합하면 더 강력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대화를 마치고 저는 마이클을 퀀텀 웰스의 본사로 초대했어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우리 회사는 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공간이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여러 국적의 언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인, 미국인, 유럽인,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 팀을 구축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문화적 다양성이 우리의 강점이죠.
마이클은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에밀리,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뉴욕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어.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마이클. 저는 이곳에서 제 길을 찾았어요. 세계 슈퍼리치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고 저는 그 흐름의 중심에 있죠. 이보다 더 흥미롭고 보람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2년 후 저는 세계 경제 포럼의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금융의 미래, 새로운 글로벌 허브의 부상이라는 주제로 연설했죠. 연단에 올라 저는 수백 명의 세계 각국 리더들을 향해 말했어요. 세계 슈퍼리치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한국이 금융의 미래를 이미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혁신,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 그리고 글로벌 인재의 집중. 이 모든 요소가 한국을 새로운 금융 허브로 만들어가고 있죠. 연설을 마치며 저는 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떠올렸어요. 안정적인 월스트리트의 커리어를 뒤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떠났던 그 선택이 결국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중심지에서 세계 최상위 1%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하버드 MBA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밤이 되면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그 불빛 속에는 세계의 미래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세계 슈퍼리치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고 저는 그 흐름의 중심에서 새로운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세계 슈퍼리치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나요? 이것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의 현실입니다.